나는 늘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김정옥 70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침 산책은 멈춘 적이 없었다. 가벼운 운동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개운해졌다. 익숙한 골목길을 걷다 보면 늘 보이던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성진은행, 내가 35년 넘게 거래해온 곳이었다. 오늘은 그곳에 들릴 일이 있었다. 손녀 유진이의 유학 자금을 정리하려는 날이었다. 아이가 캐나다로 떠난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났지만 미래를 준비하려면 할 일은 해야 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성진은행은 내게 참 따뜻한 곳이었다. 창구 직원들도 인사를 잘했고 예전 지점장은 나를 정옥 여사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올해 초 대형 금융그룹에 편입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얼굴 익히던 직원들은 전부 사라졌고 은행 안에는 키오스크만 늘었다. 창구는 하나 남았고 그나마도 줄이 길었다.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에겐 참 서글퍼진 변화였다. 은행 안에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번호표를 뽑으니 23번. 전광판엔 18번이 깜빡이고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일군 재산 정확히 18억 2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나에게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평생의 역사였다. 30분이 지나도 번호는 좀처럼 빨리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데 내 뒤에 줄 섰던 정장 차림의 청년이 먼저 안내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내 데스크로 갔다. 저기요, 제 번호가 아직도 불리지 않아서요. 직원은 모니터를 본 뒤 시큰둥하게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는데 옆자리 직원이 속삭였다. 저 할머니 좀 불안하지 않아? 요즘 피싱이나 이상한 사람도 많대. 그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난 멀쩡히 살아온 사람인데. 70년을 아무 사고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참고 기다리려 했지만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안내 데스크로 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18억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그 말에 데스크 직원의 눈이 커졌고 옆에 있던 경비원이 다가왔다. 직원은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지금요? 전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입니다. 그제야 분위기가 바뀌었다. 창구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왔다. 로비에 조용한 긴장감이 돌았다. 나를 불편하게 보던 직원들의 얼굴엔 당혹감이 섞였다. 누군가 지점장에게 전화를 돌린 듯 갑자기 안에서 양복 차림의 남성이 나왔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김정옥 여사님이시죠? 지점장입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안쪽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늦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고객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고객은 오늘 여기서 떠납니다. 지점장의 미소가 굳어졌다. 나는 은행을 나와 곧장 택시를 탔다. 향한 곳은 오래 알고 지낸 세무사 사무실. 35년간 함께한 믿을만한 조언자였다. 전액 인출할 거예요. 그리고 지역 신협에 옮길 겁니다. 세무사는 놀란 눈으로 날 봤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대접받을 이유 없죠. 정옥 여사님은 언제나 현명하셨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다. 내 안에서도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다. 단단하던 믿음, 수십 년의 정.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존중받을 자격, 나 자신이었다. 세무사무소에서 나와 신협으로 향했다. 우리 동네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고 외관은 소박했지만 낯설지는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은한 음악과 함께 따뜻한 공기가 나를 맞았다. 무엇보다 반가웠던 건 창구에 앉아있던 50대 중후반의 직원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넨 것이었다. 어서 오세요. 도와드릴까요? 나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18억 예금 이전하려고요. 가능하겠습니까? 직원은 놀란 기색을 숨기며 곧바로 안내했다. 지점장은 잠시 후 직접 나와 나를 맞이했고 그제야 나는 의자에 앉아 여유를 되찾았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그 누구도 내 외모나 나이를 보고 무시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운동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그들은 나를 고객님이라 불렀고 모든 서류 하나하나를 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줬다. 앱 사용이 어려우시면 통장으로도 관리 가능하십니다. 두 방식 모두 지원합니다. 무심한 말투 하나 없이 진심이 느껴지는 설명이었다. 사소한 차이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을 정리해 나갔다. 이제 이곳이 내가 새롭게 신뢰할 곳이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모든 서류를 마치고 나올 즈음 휴대폰이 울렸다. 손녀 유진이었다. 할머니, 은행에서 뭔 일 있으셨어요? 엄마가 엄청 걱정하셔서 저한테 연락하래요. 나는 짧게 정리해서 전해줬다. 예전 은행에서 좀 불쾌한 일을 겪었단다. 그래서 그냥 거래처를 바꾸기로 했어. 하지만 유진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했다. 그게 말이 돼요? 평생 그 은행 쓰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죠? 완전 무시한 거잖아요. 손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려 있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오히려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내가 너무 민감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유진의 반응이 내 감정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래된 은행 앞을 지나쳤다. 아침마다 인사하던 경비 아저씨가 눈에 띄었다. 그는 나를 보며 다가왔다. 김 여사님, 오늘 은행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까 지점장 얼굴이 아주 사색이던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오래된 인연을 정리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고령층 금융 서비스에 대한 보도가 흘러나왔다. 나는 곧장 휴대폰을 들어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너 요즘 금융 관련 보고서 쓴다더니 이런 주제 아니었니? 조금 뒤 답장이 왔다. 맞아요, 할머니. 그리고 솔직히 오늘 할머니 일 겪고 더 와닿았어요. 우리 사회에서 나이 든 분들이 얼마나 소외받는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아마 나의 작은 행동이 손녀에게도 무언가를 남긴 모양이었다. 늦은 밤 차 한 잔을 마시며 앨범을 펼쳤다. 남편과 함께 촬영한 옛 사진들, 회사 창립 기념식, 첫 번째 공장 준공식 모든 순간에 성진은행이 함께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과거가 아무리 소중해도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머물 이유는 없다는 것을. 믿음도 관계도 결국은 태도로 유지되는 것이니까. 다음 날 아침 늘 그랬듯이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마음만큼은 환히 밝아진 듯 했다. 오늘은 성진은행 앞을 지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산책을 나섰다. 새로운 길을 걸으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왔다.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지방경제면 하단 작은 기사 하나가 시선을 끌었다. 지역 금융기관 고령층 응대 시스템 개선 나서. 내용은 짧았지만 핵심은 분명했다. 70대 여성 고객의 전액 인출 요청 사건을 계기로 고령층의 금융 소외와 디지털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문장이 있었다. 이름은 없었지만 누가 봐도 나였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움직임이 작게나마 파장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날 오후 손녀 유진이 집에 찾아왔다.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 보였다.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스크린엔 대학 게시판 캡처 화면이 떠 있었다. 디지털 시대, 잊혀진 고객들 성진은행 사례 분석. 할머니, 이거 제가 올렸어요. 물론 할머니 이름은 안 썼고요. 교수님이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다음 세미나 때 발표해보라고 하셨어요. 나는 놀라 웃었다. 이걸로 발표를 한다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시대가 변해도 목소리를 잃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이 들어가는 게 외롭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이튿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성진은행 지점에서 보았던 젊은 여직원, 이름표에 적힌 박수진이었다. 긴장한 얼굴로 내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다. 김 여사님 죄송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사실 어머니도 은퇴 후 은행 일하시다 지금은 요양 중이세요. 그날 밤 어머니께 이야기 드렸더니 많이 혼났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순간 나도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의 일이 오롯이 그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시스템이 그리고 조직 문화가 만든 결과였다. 나는 그녀에게 차를 내주며 말했다. 박씨 아가씨, 당신이 찾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과는 전해졌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사직하려고요. 창피해서 더는 못 있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바꾸고 싶다면 남아서 바꿔야죠. 내부의 목소리가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화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하려는 태도는 더 깊은 변화를 이끈다는 걸 새삼 느꼈다. 어쩌면 내가 했던 행동보다 박 아가씨의 그 눈물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요즘 계속 바빠 보이시네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 일이 기사까지 난 거 우리도 다 봤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니? 그냥 존중받고 싶은 마음에 조금 용기를 낸 것뿐이야.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용기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워요. 고맙습니다, 엄마. 잠시 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정리되어 가는 기분이었다. 내일은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었다.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더 변화시키고 싶었다. 노인복지관으로 향하는 길은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요즘 들어 더 실감났다. 복지관 앞에 도착하니 이미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김 여사님 오셨네요.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는 그 미소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의미가 있었다. 나는 주로 행정 봉사 업무를 도왔지만 가끔은 새로 온 어르신들에게 앱 설치나 스마트폰 사용을 알려주기도 했다. 나 역시 익숙지는 않았지만 배워가며 알려주는 것도 보람이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복지관에 낯선 이가 들어섰다. 깔끔한 양복 차림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성진은행 지역 본부장입니다. 김정욱 여사님 맞으시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나는 살짝 놀란 듯 명함을 받아들었고 그를 따라 복지관 안회의실로 들어갔다. 먼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여사님께 정말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 시니어 고객 전담 창구 신설을 결정했습니다. 서울 전 지점에요. 그 계기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여사님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성에 있는 태도였다. 단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무엇인가를 바꾸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졌다. 그는 말을 이었다. 가능하다면 저희 내부 교육 세션에 여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직원들에게 여사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나는 그저 존중받고 싶었던 평범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내 작은 행동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흔들 수 있다면 이 기회는 피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저를 VIP 고객처럼 대하지 마세요. 그냥 일반 고객으로 대해주세요. 그게 진짜 변화니까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후 나는 유진과 함께 그녀의 대학교에 갔다. 경영학과에서 마련한 디지털 소외와 고령층 금융 서비스 세미나에서 나는 첫 발표자로 서게 되었다. 단상에 서기 전까지 가슴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단상에 올라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소외받고 싶지 않았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날 나는 내가 겪은 일, 느낀 감정,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를 담담하게 전했다. 발표가 끝난 뒤 학생들은 줄을 서서 질문을 던졌다. 그중 한 학생의 말이 가슴에 남았다.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사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강당을 나오며 유진이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정말 멋지셨어요. 저도 오늘부터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엔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내가 지켜온 가치들이 이 작은 일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산책길에 나섰다. 이번엔 그 낯익은 길 대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뒷산 자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내 풀냄새와 흙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나라는 사람도 그리고 우리 세상도 아직 변할 수 있다. 그 변화를 만드는 건 결국 아주 작은 용기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날 깨달았다. 며칠 뒤 성진은행 지점장이 다시 연락해왔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지점 회의실에서의 간담회에 참석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었다. 망설였지만 은행이 진심으로 변화를 모색하려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했기에 수락했다. 단 하나의 조건, 모든 직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직원이요. 은행을 찾은 날,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졌다. 로비에는 시니어 금융도우미 데스크라는 푯말이 새로 생겨 있었고, 창구에도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직원이 배치돼 있었다. 몇몇 직원은 나를 보며 인사했고, 표정 속엔 경계심보다는 존중이 깃들어 있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지점장을 포함해 20여 명의 직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준비된 단상에 섰다. 손엔 원고가 없었다. 오직 내가 겪은 현실, 내가 느낀 감정, 그 진심 하나만 갖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은행 창구 앞에서 느낀 건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감정이었죠. 그것은 존중받지 못함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은행은 신뢰를 파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그 어떤 금액으로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돈을 갖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삶과 시간을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느새 몇몇 직원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덧붙였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맞이할 그 한 명의 고객이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지점장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김 여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다. 과연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바뀔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작은 물결은 일고 있었다. 그게 중요했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최근 고령층 디지털 소외 문제와 관련해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내게 위원으로 함께 해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었다. 한참을 고민했다.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책 전문가도 아니었다. 단지 한 사람의 경험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자격인지도 몰랐다. 며칠 뒤 첫 회의가 열렸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나는 내가 겪었던 불편과 서운함, 그리고 작지만 중요한 감정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이야기했다. 가장 무서운 건 외면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좋은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한 젊은 정책연구원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여사님의 말씀이 너무 울림이 컸습니다. 단순히 수치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설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처음 느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날 밤 유진이 다시 나를 찾았다. 발표 준비 중이라며 질문 몇 가지를 더 했다가 문득 말했다. 할머니의 그 17억은 결국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존엄 그리고 변화의 시작이었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맞아. 그 17억의 무게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지켜온 삶의 무게였단다. 창밖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나무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하나가 유난히 천천히 떨어지는 게 보였다. 마치 내 삶도 그렇게 천천히 다른 계절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았다.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성진은행 본사 고객 경험 개선팀. 내용은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전국 지점에 고령층 응대 매뉴얼을 신설하고 노인 고객을 위한 전담 상담 데스크를 2026년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고객 경험 자문위원으로의 정식 제안을 받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나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세상이 정말 변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내게 또 다른 포장지를 씌우는 것일까? 이게 진심인지 혹은 잠깐의 이미지 관리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제는 외면이 아닌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성진은행 본사 회의실에서 첫 자문 회의가 열렸다. 한 벽면 가득 발표 자료가 띄워졌고 노트북을 든 젊은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디지털 전환이 아무리 빨라도 사람보다 먼저 달리면 안 됩니다. 노인은 고객이 아니라 사회의 축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그 축을 떠받드는 기둥이어야 합니다.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팀장은 회의록에 정성스레 받아 적었다. 회의가 끝난 뒤 본부장이 다가와 말했다. 여사님의 말씀 내부 연수 교재에 인용해도 괜찮을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게 도움이 된다면 제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적용해 주세요. 그날 이후로 변화는 실제로 나타났다. 복지관에서도 달라진 점이 느껴졌다. 몇몇 어르신들이 성진은행에서 새로 생긴 시니어 데스크를 이용하고 왔다며 말했다. 김 여사님, 그거 여사님 덕분이라면서요? 이제 진짜 사람 대우받는 느낌이에요.
나는 웃었지만 마음속엔 묘한 울림이 남았다. 그렇게 크지도 요란하지도 않았던 내 결정이 한 조각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조금은 믿기지 않았다. 그 즈음 유진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졸업 논문에 이어 지역 고등학교에서 디지털 소외와 고령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강연 마지막엔 할머니의 이야기를 꼭 넣고 싶다고 했다. 할머니 괜찮죠? 제가 경험자로 소개는 안 하고 그냥 익명의 고객 이야기로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누가 됐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이야기라면 해야지. 다음 날 유진이 강연을 마친 뒤 들려준 이야기엔 놀라운 반응이 담겨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처음엔 시큰둥해했지만 마지막 슬라이드에 나이 들어도 존중받고 싶습니다라는 문장이 뜨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매일 지하철에서 부딪히는 어르신이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일 줄은 몰랐어요. 나도 나중에 누군가의 손자가 될 테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변화는 이렇게 오는 거야. 거창한 정책이나 큰 돈이 아니라 마음 하나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남편이 환히 웃고 있던 사진 앞에서 한참을 멈췄다. 속삭이듯 말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창밖엔 가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스며드는 그 빗소리가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겨울의 기운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한 11월 초, 나는 성진은행의 내부 강연에 초청받았다. 고객 응대 매뉴얼이 전면 개편된 것을 기념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 자리였다. 전광판에는 당신이 놓치고 있는 진짜 고객이라는 제목이 걸려 있었다. 강당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직원이 정장을 입은 채 앉아 있었고 대부분이 2030대였다. 내가 단상에 올라서자 순간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엔 남편을 위해 아침밥을 차리고 회사를 나갈 준비를 했지요. 지금은 혼자지만 여전히 하루는 일찍 시작합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그 새벽 산책길에 내가 가장 자주 보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은행의 간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희망이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자부심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간판이 가장 서러운 존재가 되었지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창구 앞에서 느꼈던 모욕감, 그리고 17억 인출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감정의 깊이를 이야기했다. 존중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 존중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청중 속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감정이 북받친 직원 몇몇은 자리를 일어나 감사 인사를 건넸고 지점장 역시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날 이후 나는 또 다른 초청을 받았다. 이번엔 한국은행 노인고객센터 출범 관련 간담회였다. 금융권 전체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체감했다. 어느새 내가 노인 인식 개선이라는 이름의 목소리로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바란 적 없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도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지역신문에 내 이야기가 실렸다. 이름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지만 성진은행의 제도 개선 계기가 된 익명의 70대 여성 고객 이야기는 커뮤니티를 통해 계속 회자되었다. 댓글 중 하나가 특히 기억에 남았다. 우리 엄마도 매번 키오스크 앞에서 한숨 쉬어요. 앞으로는 손 꼭 잡고 같이 가야겠네요. 평범한 글귀였지만 내 마음은 한참이나 울렸다. 나 하나의 행동이 누군가의 가족에게까지 온기를 전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다.
성진은행에서 가장 오래된 지점의 지점장이었다. 무려 35년 전 내가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친절하게 맞아줬던 바로 그 직원이었다. 김 여사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드렸던 말 아직도 생각납니다. 두 분 같은 분들이 성공 안 하시면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때 그 말 지금도 진심입니다. 여사님의 걸음이 지금 금융권 전체를 바꾸고 있어요. 나는 그저 웃었다. 아직 멀었습니다. 바뀐 건 시작일 뿐이에요. 통화를 끊고 나서야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오랜 인연이 다시 찾아와 내 선택을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벅찼다. 그날 밤 유진이 졸업 논문 초안을 들고 찾아왔다. 제목은 존엄의 무게, 잊혀진 고객에서 영향력 있는 시민으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유진아, 그건 너무 거창해. 난 그냥 운동복 차림의 평범한 할머니였을 뿐이야.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요즘 애들 말로 진짜 존재감 미쳤다고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바람은 어느새 겨울로 넘어가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던 12월 중순, 유진의 대학 졸업식이 다가왔다. 손녀가 학사모를 쓰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내 삶의 마지막 보람이자 내가 이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선물이기도 했다. 그날을 위해 정장을 꺼내 다리고 오래된 코트를 털어냈다. 1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왠지 그날 남편과 함께 유진의 졸업을 축하하고 싶었다. 졸업식 당일 강당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학생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 유진은 무대 위에서 차분히 상장을 받았고 이어진 연설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 자리에 저의 가장 큰 영감을 주신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제 할머니이자 제 삶의 멘토인 김정옥 여사님입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내게 향했다. 손녀는 준비해온 졸업 연설을 이어갔다. 할머니는 어느 날 단지 존중받고 싶다는 이유로 은행에 17억 원을 인출하셨고 그 작은 용기가 금융권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배웠습니다. 목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요. 순간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다가 이내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자연스레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졸업식이 끝난 뒤 유진이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오늘 제 발표로 학교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어요. 누가 그 할머니냐고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분이 내 할머니입니다라고요. 나는 유진을 꼭 안아주었다. 말보다 포옹 하나가 모든 감정을 전달하기에 충분했다. 며칠 후 성진은행 본사에서 공식 자문 감사패와 함께 명예고객자문위원 위촉장을 전달해왔다. 더는 내가 은행 고객일 필요도 큰 자산가일 필요도 없었다. 내 이야기가 그들에게 가르침이 되었고 나는 이름 없는 변화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도 종종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걸었다. 기사 봤어요. 그 은행 할머니 김정옥 여사님 맞죠?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이젠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그냥 할머니 하나가 조금 화를 냈던 거죠. 겨울이 깊어가며 복지관에서도 연말 행사가 열렸다. 난 작은 발표를 맡았고 동네 어르신들을 향해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라고 목소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온 시간만큼의 깊은 소리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존중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노인이란 단어 앞에 쓸모없음이 아닌 경험과 존엄이라는 말이 따라오길 바랐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카락 하지만 눈동자만은 살아있었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나 참 오래 돌아왔지만 결국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도 돈도 인연도 존중으로 이어지는 거야.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희고 조용한 눈발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한 노인의 목소리는 아직도 살아있었다. 첫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 성진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본사 임원들과 함께하는 시니어 고객권리 보장 정책 간담회에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참여하기로 했다. 이제는 목소리를 냈으면 지켜보는 것도 내 몫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간담회는 서울 시내 한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은행 고위 임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들, 그리고 몇몇 시니어 고객들이 함께했다. 나는 준비된 자리 한가운데에 앉았고 사회자는 내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한 뒤 마이크를 내게 넘겼다. 김 여사님, 17억 전액 인출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무엇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마이크를 천천히 들어 입을 열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존중입니다. 우리는 돈을 맡긴 게 아닙니다. 인생을 믿고 맡긴 겁니다. 회의장은 조용했다. 나는 이어 말했다. 노인은 의심받기 쉬운 존재가 되었고 디지털을 잘 못 쓴다는 이유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일군 세대입니다. 그 역사와 경험이 깃든 통장 하나를 닫게 만드는 데는 단지 무표정한 눈빛 하나면 충분했지요. 그 순간 회의장 안에서 조용한 숨소리와 작은 뒤척임이 들렸다. 몇몇 임원들은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날 회의 후 성진은행은 시니어 존중 헌장을 발표했고 본사 홈페이지 메인에 내 음성 인터뷰가 게시되었다. 나는 존중받고 싶었습니다라는 짧은 문장이 그날 이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며칠 뒤 내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수신이는 모르는 이름이었지만 봉투를 열자 글씨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다. 여사님의 이야기를 읽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40대가 되었지만 어머니께 늘 성질부터 냈던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사님의 용기가 제게 큰 반성이자 다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울림이 됐다면 내 행동은 옳았던 것이었다. 그러던 중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민 인권 행사에 초청하고 싶다네요. 존엄한 노인이라는 주제래요. 할머니가 대표 사례시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좀 민망하구나. 난 그냥 조금 화났던 노인이었을 뿐인데. 그 조금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잖아요. 유진의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가끔은 가장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흔드는 일도 생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며칠 뒤 행사에 참석했다. 시청 시민청 로비에 마련된 무대 한가운데 내가 앉은 작은 의자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무대 뒤 스크린에는 이런 문장이 떠올랐다. 나이 든다는 건 존중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행사가 끝나고 한 아이가 나를 찾아왔다. 초등학교 6학년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다. 할머니, 저희 엄마가 항상 할머니 이야기 해줘요. 저도 나중에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나이 들었을 땐 꼭 지금보다 더 따뜻한 세상이 되어야 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철 유리창 너머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해가 지는 것도 사람이 늙는 것도 결국 자연의 일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존엄만은 지켜져야 했다. 내가 지킨 것은 돈이 아니었다.
시간이었다. 삶이었다. 존중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달력이 바뀌는 순간 나도 모르게 창가에 섰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아래를 걷는 내 마음은 따뜻했다. 내가 세상에 던진 작은 파동은 여전히 퍼지고 있었고 그 울림은 여전히 사람들의 귓가를 두드리고 있었다. 아침 일찍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다. 김 여사님, 오늘 신협 본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을 고령층 금융 인식 개선 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대요. 시상식에 참석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받을 일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가보겠습니다. 며칠 후 열린 시상식에서 나는 마이크 앞에 다시 섰다. 작은 박수 소리와 함께 내 앞에는 수많은 카메라와 젊은 직원들의 눈빛이 있었다. 그날 나는 내 안에 오래 담아두었던 마지막 말을 꺼냈다. 우리는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장을 써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 문장을 같이 써내려가는 이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조용한 박수가 터졌다. 나는 그 박수 속에서 오랜만에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정호가, 당신은 언제나 옳았어. 시상식이 끝난 후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사님, 존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대답했다. 존중이란 말보다 먼저 눈빛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라는 그 마음이 시작입니다. 며칠 뒤 유진이 준비하던 책이 출간되었다. 존중받고 싶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이었다. 책에는 내 이야기가 한 챕터로 담겼고 대학가에서 조용한 반향을 일으켰다. 어떤 교수는 이 책을 신입생 필독서로 선정했고 지역 도서관에서는 낭독회까지 열렸다. 나는 그저 조용히 책 한 권을 들고 남편의 사진 앞에 놓았다. 당신과 함께 쓴 이야기예요. 당신의 손길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문득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소 떨리고 있었다. 여사님, 저 기억하시죠? 성진은행 창구에 있던 박수진입니다. 그녀는 은행에 남았고 지금은 시니어 고객 전담팀의 팀장이 되었다고 했다. 그날 여사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떠났고 남아서 바꿨습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잘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덜 외로워질 거예요. 통화를 마친 뒤 오랜만에 긴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호가, 이제 그만 쉬어도 돼. 잘 살아왔어. 아침에 눈을 뜨자 창문 밖엔 햇살이 가득했다. 마치 내 안의 모든 응어리가 다 녹아내린 듯 했다. 나는 거실에 놓인 손녀의 책을 꺼내 다시 한 장씩 넘겼다. 이 책은 유진의 이름으로 출간되었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나이 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있었다. 그날 오후 작은 정원을 돌보며 화분에 물을 주었다. 오래된 국화 한 송이가 아직도 피어 있었다. 겨울을 견딘 그 꽃은 나처럼 강했고 나처럼 조용히 피어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괜찮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 삶을 존중했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호가 잘 살았어. 정말 잘 버텼어. 이젠 웃어도 돼. 오늘의 이야기는 단지 한 노인의 분노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사회 전체가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김정옥 여사는 거창한 연설가도 아니었고 거대한 자산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생을 묵묵히 살아낸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받아야 할 기본적인 존중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존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용기와 시간,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옥 여사의 17억은 단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수십 년을 함께한 남편과의 추억, 밤새워 지킨 사업, 고된 시간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온 자존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왜 나를 무시합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그 외침은 점차 퍼져나갔고 누군가는 반성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한 소녀의 논문으로, 한 은행의 매뉴얼로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존중받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분노나 용기를 넘어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인은 약자가 아닙니다. 노인은 경험입니다. 시간의 증인이며 역사의 목격자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삶의 선배들입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세요.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김정옥이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그 앞에서 그녀의 눈을 마주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따뜻하게 인사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